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한국과 다시금 손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을 비롯해 수많은 강대국들이 한국산 무기를 주문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등장하자 인도네시아에서도 뒤늦게 후회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은 그동안 자신들을 속 썩여왔던 인도네시아이기에 싸늘할 수밖에 없는데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다시 한국과 잠수함 사업을 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국가 보유 잠수함 4척 중에 이미 한국의 잠수함 3척이나 운용 중으로 한국의 잠수함 실력에 대해서 충분히 검증한 국가입니다만 그간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요. 실제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갑작스러운 태도는 지금까지의 행보 때문에 의문을 던져주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MOU 형태가 아니라 명백하게 계약을 했기에 이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계속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추진하고 싶다고 했지만 한국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한데요. 이는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강대국들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하는 게 늘어가자 프랑스를 시작으로 유럽 내에서 모든 물자들을 구매하자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나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등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이미 한국산 무기들로 돌아선 지 오래되었는데요. 독일의 소식통에 따르면 독일은 한화로 22조 원을 투입해서 포탄을 235만 개를 주문할 계획이며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신들이 보고 뼈아픈 교훈으로 인해서 많은 포탄을 주문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유럽에서 가장 부족한 것은 탄약으로 즉시 탄약 창고 보강 작업에 들어갔다는 것인데요. 물론 독일에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행보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가격입니다. 한국에서 생산되는 포탄의 평균적인 가격을 환산해 봤을 때 대당 50만 원 가량이라고 계산할 수 있는데 방산업계에서는 독일에서 약 1천만 원 가량의 비용이 소모된다는 계산이 나왔다는 것인데요. 독일산 포탄 한 발당 가격이 한국보다 20배는 더 비싸다는 것입니다. 독일과 프랑스 국민들은 자신들의 피 같은 세금으로 한국산 무기들을 구매한다면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같은 품질의 포탄을 공수할 수 있으나 방위산업은 아시다시피 정치적으로 엮여 있다 보니 이와 같이 밀어붙이고 있는 것인데요. 유럽의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분석하는데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군사 생산시설이 모두 폐쇄되었거나 규모를 축소한 상황으로 현재는 포탄 공장을 200만 발 이상 생산하려면 라인을 새롭게 가동해야 하는 형태라는 것입니다. 결국 공장 건설을 비롯해 모든 비용을 포함해야 한다면 한 발당 1,000만 원 가량으로 산정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지속적으로 포탄을 생산해내고 전쟁이 멈추지 않고 계속된다면 포탄의 가격은 내려가겠지만 한국과 비슷하려면 최소 50년이나 100년까지도 걸릴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중 가장 심하게 유럽산을 고집하는 국가가 바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인데요. 마크롱 대통령은 이 모든 계산을 무시하고 전통적인 유럽만의 방식으로 자급자족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국민들의 높은 인플레는 둘째치더라도 정치권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니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에서도 한국과 탄약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한국은 6.25 전쟁 이후 가면 갈수록 포탄 생산을 고도화하고 빠르게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포탄 재고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 중 하나로 공급 체계가 이미 차원이 다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인니 정부는 카타르를 통해서 약 200억 원 가량의 소구경 탄약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인도네시아도 탄약 공급은 한국만큼 빠른 나라가 없다고 판단했기에 빠른 계약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번 탄약 공급에 반드시 선입금이 되어야 한다는 조항을 나왔는데요. 인도네시아 언론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인도네시아의 탄약 창고가 올해 초 불이 났기에 한국과의 탄약 계약은 반드시 성사시켜야 된다면서 선입금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KF-21을 비롯해 잠수함, 한국과 신의를 저버린 일이 있었기에 더욱 확실하게 해야만 하는데요.
과거 인도네시아는 대우조선해양과 잠수함 3척을 계약해놓고 아직도 묵묵부답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인니 국방부 측은 계약금조차 입금하지 않았고 지금까지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접촉해 잠수함 사업을 타진한다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인니는 한국과 계약을 하고 독일 잠수함 도입을 추진하려는 황당함을 보였는데요. 해외의 소식통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지난 1월부터 독일 티센그룹과 함께 새로운 잠수함 계약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고 인도네시아 국방부가 직접 움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독일과 계약을 추진하자 곤란을 당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는데요. 우선 인도네시아는 최근 군 현대화 산업의 일환으로 전군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누구나 알다시피 이 문제는 한국과 많은 일을 저질러 놓고는 제대로 수습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인데요.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최근 미국의 F-15와 장비 등을 약 16조 6억여 원에 신청했으며 미국은 이 장비 판매를 승인했습니다. 한국에는 KF-21 분담금과 관련해 고작 2억 원을 납부 후에 무려 6년을 끌어오며 분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17조 원가량 되는 계약을 단번에 성사시켜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한국에게 코로나로 인해 경제가 침체됐다면서 돈이 없다는 어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자원대국이고 국방비는 국가 예산 중 우선순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의 1조 7억 원 정도 되는 분담금 납부는 그리 부담되지 않는 액수입니다.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인도네시아는 돈도 없기에 파미로 대신 내겠다고 했지만 결국 그것도 거짓인 게 밝혀졌는데요. 게다가 한국과의 잠수함 사업은 KF-21보다 더 심각합니다. 인니는 독일과 잠수함 사업을 계획했으나 실패하자 이번엔 프랑스로 방향을 돌렸습니다. 프랑스의 나발 그룹 잠수함을 들이겠다는 황당한 소리를 언론에다가 흘리기 시작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조차도 여유치 않은 상황인데 이는 최근 수년간 팬데믹으로 공급망이 마비가 온 데다가 프랑스는 독일처럼 제때 잠수함을 납품할 만한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겁니다.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프랑스와 잠수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만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프랑스가 제때 잠수함을 건네줄지는 여전히 의문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인니는 한국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 이제 한국의 방위 산업 능력은 인도네시아가 예상하던 것보다 월등히 상승했습니다. 최근 사우디가 KF-21 차세대 블록 사업에 인도네시아를 밀어낼 가능성이 커지고 있고 여기에 잠수함 사업까지 노리고 있는데요. 또한 필리핀 역시 국가 첫 잠수함으로 한국산을 검토 중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필리핀 맞춤형 잠수함인 1400PN을 선보이며 관계자를 만족시켰는데요. 인도네시아는 이제 달라진 한국의 모습에서 누가 갑인지 누가 을인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 시장에서 납품을 받으려고 대기를 할 만큼 인기가 많아졌기에 인도네시아의 행동에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나토군 파견을 검토하겠다. 찰스 브라운 미국 합참의장. 지난 16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합참의장이 나토군의 우크라이나 배치가 불가피해 보인다는 발언을 전했습니다. 미국 매체 세마포르는 브라운 합참의장의 발언을 두고 나토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군대 투입을 꺼리던 것에서 상당히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무기와 경제적 지원은 제공하면서도 러시아와의 직접적 군사 충돌이 더 큰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해 파병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공세로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에서 열세를 보이자 나토 회원국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을 비롯한 서방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의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은 이를 해제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간다면 놀라운 한국산 무기가 전면에 배치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토군은 지난 3월 폴란드 최대 규모의 지상훈련 드래곤 24를 펼치면서 러시아군에 대항해서 어떻게 싸울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준 바 있습니다. 여기서 단연 돋보인 것은 K2 전차였습니다.
드래곤 24 나토군 훈련에서 폴란드군이 가지고 온 K2전차는 최고의 기동성과 훈련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K2전차는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나 미국 에이브럼스와 대등한 능력을 가졌지만 가성비가 뛰어난 전차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전 훈련에 투입되고서는 가성비 이상의 놀라운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드래곤 24 훈련에는 독일 레오파드, 미국 에이브럼스, 프랑스 르클레르, 영국 챌린저 전차 등 서방의 대표적인 전차들이 총출동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4KM의 목표물 사격에서 K2 전차가 가장 높은 90%의 명중률을 보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죽음의 고개라고 불리는 엄청난 경사로를 K2 전차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직선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힘이 좋다는 독일 레오파드도 미국 에이브람스도 이 고개를 전혀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이에 폴란드 전차병이 기고만장해서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올라가는 장면까지 연출했다고 했습니다.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경사로에서 멈춰섰다가 다시 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을 상정한 나토군의 최대 규모의 훈련에서 K2 전차는 다른 국가들의 전차를 압도하는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장면을 보고 다른 국가들의 전차병들은 물론 군수 내부와 방산 관계자들까지도 술렁였다고 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폴란드 20기계 화여단 소속의 K2 전차들은 훈련 기간 내내 최대한 기존 도로들로 기동을 피하고 숲길이나 은폐된 기동도로 신속하게 이동하는 능력을 발휘했다고 했습니다. 폴란드 K2 전차에는 폴란드어로 나는 길을 찾거나 길을 만든다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정말로 이 말처럼 K2 전차는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만들 정도의 위력을 보여주며 기존 서방의 명품이라 불리는 전차들 사이에서 그가 불리던 다크호스가 아니라 최강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폴란드의 K2 전차는 긴급 소요분 180대 중에 총 46대가 인도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미 초도 출고분의 현지 첫 입하 1주년을 맞이한 바 있는 폴란드 K 전차는 그동안 여러 차례 진행된 현지 사격 훈련에서도 뛰어난 화력과 명중률을 보이며 검증된 실전형 전차라는 점을 입증해왔습니다. K 전차의 우수성은 지난해 불발된 노르웨이 수주전에서도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한국산 K 전차와 독일산 레오파드 전차를 최종 시험평가한 후 노르웨이군은 이번이나 K 전차를 추천했지만 결국 노르웨이 정부는 독일 레오파드를 선택했습니다. 대당 300억 하는 레오파드에 비해 성능은 비슷하지만 대당 150억 반값에 살 수 있는 K 전차가 가성비가 훨씬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말도 안 되는 가격 경쟁력은 훨씬 더 컸고 성능이 비슷한 것이 아니라 K 전차가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사격 테스트에서 K 전차는 3발 중 3발을 모두 명중했는데 레오파드 전차는 12발을 놓쳤습니다. 또한 기동력 테스트를 두 전차가 육상 경기처럼 일정 거리를 더 빠르게 가면 승리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레오파드와 K 전차가 동시에 출발했고 처음에 비슷한 것 같더니 K 전차가 1OM 사인 설원에서 작심하고 달리자 엄청난 속력으로 레오파드를 앞질렀습니다. K 전차가 너무 빨리 달리자 노르웨이 육군에서 차가 뒤집힐까봐 걱정돼서 빠른 거 확인했으니 속도를 줄여달라고 요청할 정도였습니다. 노르웨이군이 왜 그토록 K 전차를 사달라고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노르웨이는 독일산 레오파드 EH를 선택하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레오파드 EH는 리투아니아가 구매를 하면서 생산 라인의 부족을 이유로 무려 대당 600억으로 폭등했습니다. K 전차가 옵션을 포함해도 대당 180억을 넘지 않기에 3배가 넘는 가격이 된 것입니다. 노르웨이는 먼저 54대를 구입하고 추가로 18대를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었으나 결국 폭등한 전차 가격으로 인해서 18대는 포기해버렸습니다. 노르웨이는 K 전차를 계약했으면 빠르면 올해부터 최소 30대가량의 전차를 순차적으로 받아서 2028년 후반기에는 전차 부대가 완편되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첫 번째 레오파드 전차가 2년 후인 2026년에서야 도착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노르웨이는 당장 국경에 포병 전력을 배치해 저지해야 하지만 전차전에서는 수적 열세와 경험 부족을 보이며 나토에서도 바로 전차들을 파견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이미 K 전차를 구입해서 실전 배치한 폴란드를 부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같이 한국산 K 전차를 도입하기 위해
마지막 시험을 거쳐서 계약 사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험이 성공적을 끝나고 이제 K 전차 수출 규모와 시점이 구체화될 전망입니다. 루마니아는 총 300대 규모의 전차 도입 계획 중 미국 에이브럼스 54대를 제외한 246대를 도입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매체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17일 한국은 루마니아에서 무기 수출을 매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으며 번개 배달을 약속합니다라는 제목을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은 경쟁사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완벽하게 알고 있다며 이것은 배송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한국은 북한의 위협을 배경으로 1991년 이후 안보 동면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가동되는 생산시설을 토대로 빠른 생산과 배송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러시아의 위협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무기 도입을 꾀하는 나라들에게 속도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가 한국과 사인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방위 전시회에 전 세계 나라들이 몰려들어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루마니아 부쿠레슈티에서 열리는 흑해, 방위 및 항공우주비 SDA 전시회 2024가 열립니다. 여기에 글로벌 방산업체들이 몰릴 예정인데 루마니아의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등을 수출할 계획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K 전차 입찰을 기다리고 있는 현대로템도 이 전시회에 참여해 현지 마케팅을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미 노르웨이에서 성능이 입증된 K 전차가 또다시 루마니아 테스트에서도 놀라운 성능을 확인했기에 K 전차 홍보장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나토군이 우크라이나에 배치된다면 폴란드군이 이끄는 K 전차가 실전에 투입되는 것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러시아에게는 K 전차가 따라잡을 수 없는 무려 시속 91km을 자랑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 T-14가 있다고 했습니다. T-14 전차는 스펙으로만 보면 5세대 전차로 서방의 전차는 물론 K 전차를 압도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장에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러시아는 당초 2020년까지 T-14 전차 2,300대를 양산하겠다고 말했지만 현재 20여 대밖에 생산되지 않았고 지난해에는 한 대의 전차도 만들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T-14 전차의 성능이 아직 검증되지 않아 전장에서의 대응 능력이 떨어져 처참한 끌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그렇게 자랑하는 최첨단 전투체계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자랑한 T-14 전차가 투입된다면 전장을 누비는 괴물 같은 존재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괴물이란 칭호는 모든 전차를 압도하며 굉장한 기동력을 보여주는 K 전차가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도 폴란드가 K 전차를 대거 도입하자 긴급 보도하며 K 전차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리뷰하는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99호 전차는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중국의 주력 전차라고 떠벌리고 있는데 K 전차의 재원과 위력을 설명하자 한 중국 네티즌은 어디에서 들었는지 이렇게 말했습니다. K 전차가 나란히 놓인 99의 포탑 5개를 관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다. 한국이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의 양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핵심 부품의 국산화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심장이라 불리는 엔진의 국산화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사실 KF-21에 들어가 있는 엔진도 국내에서 만들긴 합니다. 미국 지휘사의 F414-400K라는 모델로 해군의 항공모함 함재기로 사용하는 FA-18EF 슈퍼 호넷 전투기에 쓰이는 것과 같고 총 44,000lbf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라이센스 생산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원천 기술을 미국 업체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산 전투기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KF-21CJ 1호기의 국산화 비율은 65%로 국산화 비율은 높은 편이지만 엔진이 전투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미국의 승인 없이는 사실상 타 국가의 판매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만의 한 방송국은 KF-21에 대해 설명하면서 한국의 KF-21은 미국이 기술을 안 주면 만들 수 없는 심장도 없는 짝퉁 전투기라고 조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만의 이런 조롱이 이제 질투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의 엔진 기술이 KF-21에 들어간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내 유일의 항공 엔진 제작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자주포 수출에 이어 첨단 전투기 엔진 개발 사업에까지 뛰어들자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 로이터 등 주요 외신이 이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고 있는데요. 외신들은 왜 이렇게 한국의 항공 엔진 개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인지, 한국이 손잡은 세계적인 항공 엔진 기업은 대체 어디인지, 오늘은 한국의 KF-21에 들어갈 예정인 엔진 기술, 그 흥미로운 이야기, 항공기 엔진은 자동차 엔진과는 차원이 다른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입니다. 항공기 엔진 중에서도 초음속 전투기의 엔진은 전 세계에서 몇몇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극악의 기술력을 요하고 있습니다. 여객기가 시속 8000m 고도에서 시속 80만 900km의 속도로 비행한다면 전투기는 그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음속보다 빠르게 비행할 수 있어야 하고 더 높은 출력과 내구성을 갖춰야만 합니다. 특히 음속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후기 연속이라 불리는 장치를 사용해야 하는데 고출력에서 발생하는 열에 추가 연소 장치에서 발생하는 열까지 가해지면서 2000도 이상의 고온에 노출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열에 견딜 수 있는 엔진의 첨단 소재와 기술을 요하게 된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항공 엔진 메이커인 미국의 프렛 앤 휘트니 언드 W조차 F-119 엔진의 프로토타입 개발하는 데에만 12년, F-22 장착 이후 테스트에만 14년, 도합 26년이 걸렸으며 중국은 지난 35년 동안 약 30조 원의 돈을 들였지만 여전히 터빈 블레이드 파손, 출력 저하 등의 문제를 겪으며 아직 온전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엔진을 만들 수 있는 나라 중 굴지의 기술력을 보유한 미국의 엔진의 수명이 가장 깁니다. 초기 도입 비용은 러시아나 중국제가 저렴하지만 전투기 수명 주기에 따라 엔진은 계속해서 바꿔주어야 하는 것이라 결국은 미국제가 더 저렴하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 유일의 항공 엔진 제조업체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놀라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KF-21과 추후 미래 전투기에 탑재될 첨단 엔진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것도 F-22의 엔진을 만든 세계적인 엔진 회사인 프렛 앤 휘트니 언드 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의 설계부터 투자를 해서 설계 단계에서부터 연구 개발까지 진출하겠다고 선언하자 해외 언론들이 이를 일제히 주요 뉴스로 다뤘습니다. 한화는 이를 위해 2037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입하고 현재 KF-21에 탑재된 것과 같은 22,000파운드급 추력을 지닌 터보팬 엔진 개발 및 검증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를 위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공 엔진 소재 설계 분야에 대한 어마어마한 프로세스 자격을 확보해 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 FT는 한국 최대 방산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정부와 함께 전투기 엔진 개발에 나섰다고 집중 보도하면서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이 최고의 엔진으로 최고의 무기 판매상 그룹에 합류하려 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프렛 앤 휘트니 언드 W와 손을 잡고 항공 엔진 개발에 성공하면 한국 방산업계의 밸류체인을 한층 끌어올리는 동시에 자주 국방력 강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세계 항공기 엔진 시장 점유율 80%를 차지하고 있는 세계 3대 항공 엔진 회사인 GE와 프렛 앤 휘트니 언드 W, 롤스로이스 등의 부품을 제공하는 주요 부품 공급사라고 소개했는데요. 실제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프렛 앤 휘트니 등 해외 항공 엔진 개발 업체와 파트너십 RRSP, 리스크 언드 레버누, 쉐링 파트너십을 맺고 항공 엔진 공동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프렛 앤 휘트니 등 글로벌 주요 업체와 이러한 형태의 파트너십을 맺고 사업을 진행하는 업체는 일본 IHI와 독일 MTU 등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정부가 지난해 첨단 항공 엔진 개발 계획을 밝힌 이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약 400억 원 규모 공장 증설 투자 계획을 내놨다고 보도하면서 한화가 독자적으로 선박이나 미사일, 엔진 제작 역량을 갖췄지만 이보다 많은 것을 해내고 싶어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울러 영국 군사 국방 분야 전문지인 제인스도 한화의 새로운 항공기 엔진 공장이 한국 정부의 독자 엔진 개발을 뒷받침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이처럼 주요 해외 언론들이 한화의 항공 엔진 개발 추진 뉴스를
주요 뉴스로 소개한 것은 한국의 대표적 방위산업 기업이 지상방산에 이어 진입 장벽이 높은 항공기 엔진 개발 분야에까지 뛰어든 것으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예사롭지 않은 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가 손잡은 기업이 항공 엔진의 명가 프레센 휘트니이기 때문입니다. 프레센 휘트니는 F-22의 엔진인 F-119를 만들 때 블레이드 로터를 적용하는 등 경량화를 위한 신기술을 많이 적용해 부품 수를 40%나 줄였고 4세대 전자식 엔진 제어 장치를 적용하여 엔진 안정성을 크게 향상시킨 회사입니다. 또한 티타늄 합금 등을 활용해 엔진의 내열성을 향상시켜 추력을 강화하였고 이 모든 것이 다른 나라 항공 엔진 기술에 비해 몇십 년을 앞서간 기술이라고 평가받았습니다. 더구나 KF-21은 베이비 랩터라고 불릴 만큼 F-22와 외형적 구조에서 유사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프레센 휘트니와의 협업은 방산시장의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회사의 협업은 다이아몬드형 스텔스기에 가장 잘 맞는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원천 기술 보유한 프레센 휘트니가 한화의 기술력을 인정하고 국제 공동 개발 파트너로 삼았다는 데에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두 회사의 협업은 앞으로 KF-21의 성능을 F-22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신의 한 수가 될 전망인데요. 현재 독자적인 전투기 엔진 기술을 가진 국가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 등 6개 국가뿐입니다. 알려진 바로는 하나가 생각하는 항공 엔진은 G사의 F414-400K가 유사하지만 추력과 연료 소모가 훨씬 뛰어난 엔진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투기 하나를 개발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과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수한 전투기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례로 중국 전투기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고속에서 기체에 손상이 가고 심지어 비가 오면 물이 새서 비행이 불가능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러시아가 만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러시아가 Su-75 전투기가 재조명을 받자 우크라이나 군사 전문가 루벤 F. 존스는 국제항공 전문지 에어온라인을 통해 러시아의 두 번은 속지 말자라고 지적하면서 Su-75 전투기는 그렇게 매력적인 전투기가 아니다. 러시아의 과장 광고에 속지 말자 중동 국가들은 미국의 F-35를 살 수 없다고 대신 Su-75 전투기를 사려고 하는데 Su-75는 전혀 성능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러시아산 전투기를 사느니 KF-21을 사는 게 훨씬 낫다. 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F-35를 못 사서 안달이라면 이를 대신할 가장 매력적인 대안은 대한민국의 KF-21이라고. KF-21이야말로 F-35에 가장 근접한 4.5세대 전투기이며 미국이나 러시아 그리고 중국과 달리 정치적 부담도 없는 대한민국의 전투기라 중동 국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한국의 KF-21이 미국이 엔진을 안 주면 만들지 못하는 심장 없는 짝퉁이라고 놀리던 대만의 반응도 흥미롭습니다. 한국은 지상전의 제왕이라 할 수 있는 자주포와 전차를 독자적으로 개발도 하고 수출까지 하는 나라가 된 데 이어서 이제 KF-21까지 개발해 수출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 대만은 미국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대만이 그렇게 원하는 F-35의 수출은 승인해주지 않으면서 F-16V 신형을 66대 주겠다면 달래는 형국입니다. 이처럼 미국이 돕지 않으면 스스로 나라를 지키기 어려운 대만이 한국의 KF-21을 폄하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위기감을 느낀 대만도 차세대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 시안을 보면 대만이 만들려고 하는 전투기의 외형은 자기들이 그렇게 폄하했던 KF-21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엔진까지도 KF-21에 탑재하는 GE의 엔진이었습니다. 그렇게 KF-21을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고 모방하고 따라할 거라면 조롱이나 하지 말지. 대만은 실력은 없이 군사적 허세술만 는 것 같습니다. KF-21은 최근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음속 돌파에 성공했습니다. 이것은 전투기 개발 과정에서 커다란 산맥 하나를 넘은 것과도 같습니다. 음속을 돌파했다는 것은 그 전투기의 내구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KAI가 KF-21의 속력을 음속을 돌파할 때까지
체계적인 시험 테스트를 거쳐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KF-21은 최고 속도를 기록한 날 중장거리 미티어 미사일 첫 실사격 테스트까지 통과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불철주야 노력해온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력이 KF-21 양산이라는 시기를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항공엔진까지 국산화하는 날이 온다면 한국 방산의 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지난 14일 새벽 이란이 이스라엘에 드론과 미사일을 동원한 보복 공격을 감행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자 원유 등 에너지 수급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현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긴급 안보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는데요.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둔화, 무역 수지 적자와 수출 감소를 가져온 것과 같은 충격이 이번에도 우리 경제를 다시 강타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제 정세에 따라 에너지 가격이 들쑥날쑥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한국도 산유국이 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동해에 숨겨진 석유를 찾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인 광개토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10월 발발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불안감을 키워온 중동에서 이란과 이스라엘이 직접 대결에 나서면서 세계 경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각국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며 길고 긴 고물가, 고금리 국면에서 벗어날 것이란 기대가 최근 들어 커졌지만 세계 7위 산유국 이란이 전쟁 당사자로 등장하자 인플레이션은 불가피한 일이 됐고 금리 인하는 멀어졌습니다. 후티 반군이 장악한 홍해를 피해 남아프리카 희망봉으로 돌아가던 국제 물류는 호르무즈 해협까지 봉쇄 위기를 맞으며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의 긴장에 대한 우려로 석유와 금의 가격이 상승하고 투자자들이 돈을 더 안전한 곳을 찾으면서 국채 수익률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올해 유가 급등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수 있어 우려를 더욱 키운 가운데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날 원유 가격은 또다시 급등했는데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원유의 70%, 액화천 연가스 LNG의 30%를 수입하는 우리로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를 뚫을 것이란 전망에 무역 수지 적자 전환 우려는 커졌고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전기가스 요금 등을 자극하며 물가를 끌어올릴 것이란 예상도 나옵니다. 올 들어 살아나기 시작한 반도체 등 IT 수출이 꺾일 것이란 전망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데 이어 이스라엘이 재보복에 나설 경우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흘러갈 것이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1973년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기습 침공하며 일어난 제4차 중동전쟁에 이어 51년 만에 제5차 중동전쟁이 일어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최근 이스라엘은 이란에게 고통스러운 재보복을 천명한다고 밝히며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DPA 통신에 따르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에 대해 보복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이스라엘이 이란의 보복 공격에 나서기 전에 미국이 이란의 재반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고지할 것을 약속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전시 내각이 이 가운데에도 미국 등 우방이 반대하지 않는 방식을 선택하려 하나 이란의 공격을 묵인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분명하고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이란은 이달 1일 있었던 자국 영사관 폭격에 대한 보복을 명분으로 지난 주말 이스라엘에 300여 개의 드론 및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보복을 예고하며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국은 일제히 양측 모두 자제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며칠 뒤 19일 이스라엘은 이란 본토에 보복성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BBC가 민간 위성업체 움브라 스페이스가 19일 오전 촬영한 이스파한 군기지 비행장의 SAR 위성 이미지를 지난 15일 촬영 사진과 비교한 결과 이곳에 설치된 S-300 방공 시스템의 레이더로 추정되는 장치가 훼손된 잔해가 확인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공격을 감행한 이스파한에는 군사기지 외에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심지인 나탄즈, 핵시설 등 핵시설도 다수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 핵시설에는 피해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이란의 심장부를 공격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동 리스크로 인해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 돌파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 12일 국제 유가 기준이 되는 브렌트유는 배럴당 $90.45를 기록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를 마지막으로 기록한 때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특히 이란이 이스라엘 본토 공격에 앞서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화물선을 납포하면서 긴장은 고조됐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 산유국들의 수출 통로로 세계 LNG 생산량의 3분의 1, 석유의 6분의 1이 이곳을 거칩니다. 전문가들은 만약 무력 충돌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이어지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대로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이란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라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발발 등을 감안하면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짓기도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원유와 석유 제품 비축량은 공공과 민간을 합쳐 8개월치 정도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이란 수출은 약 2,540억 원, 대이스라엘 수출은 2조 7천억 원입니다. 양국과 직접적인 무역 규모는 미미하지만 확전으로 세계 경제가 움츠러들면 수출 비중이 절대적인 우리로서는 직격탄 우려가 커집니다. 특히 우리 수입의 4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석유가스 석탄 등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며 무역 수지가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큽니다. 에너지 수입 단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다소 진정 추세를 보이던 전기가스 요금을 자극하고 경제 전반에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이 국제 정세 변화로 에너지 가격이 급변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우리도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인데요. 이러한 중동의 석유 리스크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한국이 산유국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한국석유공사는 이르면 올해 말 동해에서 석유 개발을 위한 탐사 시추를 본격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탐사 시추란 석유 퇴적물 등을 탐색할 목적으로 보링 기계 등을 이용해 땅속 깊이 구멍을 파는 일입니다. 22일 석유업계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올해 말 혹은 내년 초동에 심해에서 최대 24공 규모로 탐사 시추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2022년부터 광개토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 사업은 제2의 동해가스전을 찾는 국내 대륙붕 중장기 종합탐사 계획입니다. 석유공사는 지난 2년간 서남 동해를 물리 탐사한 끝에 동해 심해를 석유 개발에 성공할 만한 지역으로 지목하고 탐사 시추 단계로 본격 착수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륙붕의 사전적 의미는 해안선으로부터 시작해 수심 약 200m 이내에 존재하는 완만한 경사의 해저 지형으로 한정되지만 이 프로젝트에서는 동해 심해 지역을 포함해 영해 전반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서남 동해 전 해역을 대상으로 동해가스전 4배 규모의 새 가스전을 개발하는 내용으로 자원 탐사를 통한 에너지 안보 강화뿐 아니라 해양 주권을 확보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는 목적이 담겼습니다. 앞서 석유공사는 20년가량 동안 탐사 끝에 1998년 울산 남동쪽 58km 해상에서 가스전을 발견하고 2004년부터 동해 12가스전을 개발해 2조 6천억 원어치의 천연가스와 원유 초경지류 생산해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세계에서 95번째 산유국이 됐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스전들은 2021년 말 생산이 종료됐고 이번 탐사 시추를 통해 한국이 산유국 지위를 회복할 길이 열린 것입니다. 산유국이 되면 국제입찰 자원 외교가 용이해지는 등 이점이 많은데요. 석유공사는 동해에서 석유 개발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하기 위한 탐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의 탄소 중립 목표에 기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석유공사는 이산화탄소 저장소를 확보해 2030년 연간 400만 티, 2050년 3천만 티를 주입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광개토 프로젝트에 따라 2031년까지 물리 탐사 1만 7천 km와 탐사 시추 24공을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의 탐사 시추 비용은 1공당 600억 원가량이 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대 24공을 모두 합하면 탐사 시추 비용만 약 1조 4천억 원인 엄청난 수준인데요. 만일 탐사 시추에 성공하면
경제성 분석을 위한 평가 시추를 거쳐 본격적인 생산 시추에 나서게 됩니다. 이 과정을 다 거치려면 10년가량의 긴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석유공사는 이번 기회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 약 11조 원 규모의 석유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울산의 전체 가구에 94년간 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발이 성공하면 에너지 안보가 강화될 것으로 석유공사는 기대합니다. 나아가 앞으로 이런 노력이 이어지면 9년 전 초대형 유전을 발견해 국운을 바꾼 중남미 국가 가이아나의 길을 한국도 따를 수 있다는 게 석유공사의 전망입니다. 가이아나는 1916년 석유 탐사를 시작한 이후 약 한 세기 만인 2015년 심해 2000M에서 초대형 유전을 잇따라 발견해 온 국민이 축제 분위기입니다. 석유공사는 에너지 수급 위기 시 국내 도입이 용이한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 탐사와 개발 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0년 베트남에서 대규모 원유를 발견한 후 유럽, 중동, 북미 등에서 매장량 확충을 위해 전력을 다한 결과 15개국에서 22개의 해외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에 도입할 수 있는 아랍에미리트 UAE에서는 국영 석유 기업과 함께 2억 2천만 배럴의 원유를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동해가스전으로 한국을 산유국 반열에 올려놓은 바 있는 석유공사는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을 산유국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은 창립 4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인의 산유국 염원이 다시 실현될 수 있도록 이번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대륙붕에는 총 10개의 광구가 있으며 지역별로 보면 동해 2개, 서해 3개, 남해 4개, 한일 공동개발구역 JDG 등이 있습니다. 이번 광개토 프로젝트와 더불어 7광구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